오늘의 주치 파티마병원 소아사시 신경안과 전문의 박지혜 과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아사시 신경안과 전문의 박지혜입니다. 네. 보통 이제 먼 곳이 안 보이는 게 근시, 또 가까운 데가 안 보이는 게 원시, 우리가 이렇게 익히 알고 있는데 또 시력이 좋다 안 좋다 흔히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전문 용어로는 이걸 눈의 굴절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 근시는 이 초점이 원래 눈에 들어오면 한 곳에 딱 맺혀야 되는데 네. 이 초점이 망막의 앞쪽에 맺힌 그 이유 때문에 먼 게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게 잘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이제 눈의 앞뒤 길이가 길어서 발생하지만 또 안구의 각막이나 수정체 같은 우리 굴절력을 담당하는 부분의 이상 때문에 네. 굴절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서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키도 크고 손발도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구도 앞뒤로 길어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근시가 한 번 시작하면 대부분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시는 반대로 초점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 걸로 눈의 길이가 보통 짧아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반대로 근거리가 잘 안 보이고 원거리가 잘 보이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를 잘 못 보는 게 원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은 원시가 심할 경우에 전체적인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네, 소아의 경우 보통 태어날 때 대부분 어느 정도의 원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네. 이게 적절한 양의 원시가 있으면 근거리, 원거리가 다 잘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중등도 이상의 원시가 있을 때는 원거리, 근거리 모두 시력이 잘 나오지 않고 계속 흐리게 보이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지 않으면 약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난시는 꼭 근시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난시는 이제 안구 표면을 우리 빛이 지나면서 한 곳에만 초점이 맺혀야 되는데 이게 두 곳 이상 여러 군데 초점이 맺히게 되면서 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우리가 난시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적정한 정도의 난시는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난시가 약하면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난시가 심한 경우는 이제 상이 계속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고 이제 보통은 근시와 같이 오지만 단독으로 난시만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시적으로 이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뭐 가짜 근시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곳을 오랫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보다가 갑자기 먼 곳을 보면 일시적으로 덜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성 근시 또는 가짜 근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눈 안에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는 이제 딱딱한 게 아니고 이게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고 하는데 이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 렌즈가 주변의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서 두꺼워지는데 이게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우리가 멀리를 보면 이 두꺼워진 수정체가 펴지지 못하고 이 동그래진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멀리를 볼 때 이게 흐릿하게 보이는 가짜 근시가 유발하게 됩니다. 네.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가까운 곳을 많이 보는 학동기 어린이에게 많이 유발을 하는데요. 대부분 치료는 그냥 이제 가까운 거, 특히 핸드폰 보기 금지 이렇게 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일시적이어서 그런 안 좋은 습관만 고치면 금방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부분은 회복이 되지만 또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또 우리가 경과 관찰을 하면서 약물이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 안경을 끼시거나 시력이 좋지 않으신 경우에 아이들도 덩달아 눈이 빨리 나빠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궁금합니다. 이 근시도 유전이 될까요?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근시와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근시로 발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우리 근시가 있으면 자녀가 근시로 발전할 확률이 높고요. 두 분 다 근시가 있다면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인종적인 문제도 있고 또 부모가 두 분 다 있으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보통 아시아인, 특히 한국, 중국, 네. 일본 또는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 지금 근시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원인 때문에 인종적인 원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진행된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는 이제 나라뿐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위치, 이 나라가 주로 도시 생활을 하는지 또는 시골에 생활하는지, 아이들의 공부량 또는 하루에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나 이런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같은 아시아인, 뭐 예로 들면 한국인이라 치더라도 네. 같은 한국인이라도 뭐 대치동이나 유명한 대구의 수성구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자라는 아이에 비해서 뭐 호주의 시골에서 주로 바깥에서 자란 아이들 두 아이를 비교하면 확실히 이제 호주에서 밖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한 아이들에게서 근시 진행이 억제되고 적었다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아이가 야외 활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걱정했는데 걱정만 할 건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부모인지라 사실 우리 아이 시력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요즘 학교에서 신체 검사하면 저희 아이도 이제 시력이 안 좋다는 그걸 받았는데 진단을. 네. 근데 뭐 멀리 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근시 교정을 딱히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학교에서 하는 신체 검사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 검사가 이제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 누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검사 결과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우선은 안과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난시가 있더라도 시력이 1.0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한 뭐 난시나 근시, 원시가 있는 경우는 교정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이제 학습 능력, 집중도 또는 독해 능력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10대 성장이 멈추기 전에 근시 교정이 더욱더 중요해진 이유가 심한 근시는 합병증을 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시는 우리가 이제 보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 수치가 보통 마이너스 0.5디옵터 이상부터를 우리가 근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고도 근시는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근시가 있으면 그냥 다 안경을 씌우고 그걸로 끝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근시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컸을 때 뭐 맥락막 신생혈관, 망막 박리 또는 녹내장과 같은 좀 심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단순히 근시 교정이 아닌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쪽으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근시가 있는 환자에게서도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고도 근시에게서는 이런 발생 확률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어릴 때 근시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미리 최대한 진행 억제를 하는 치료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네. 우리 철원 씨가 또 학부모잖아요. 그렇죠.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를 키우면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3종 등골 브레이커가 있다고 하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가 치아 교정,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장 주사,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또 이어서 이야기를 나눌 드림 렌즈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근시 교정으로 드림 렌즈를 많이 착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드림 렌즈는 우리가 밤에 잘 때만 착용을 하면 낮에 렌즈를 빼도 잘 보이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이제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밤 시간 동안 렌즈가 볼록한 각막을 눌러줘서 렌즈의 중심 부위가 교정하고자 하는 시력만큼 각막 모양이 평평하게 눌려져 일시적으로 라식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한 것 같은 이제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네. 또 드림 렌즈에서는 초점이 망막에 더 가깝게 맺히게 하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드림 렌즈는 몇 살 때부터 착용이 가능한 건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면은 혼자 이게 착용하는 게 힘드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특별한 연령 제한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만 6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시도를 하십니다. 이제 물론 아이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협조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초1에도 전혀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위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부모님이 착용과 제거를 도와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아, 참, 그 드립 렌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나왔으면 네. 저나 우리 철원 씨 같은 경우는 안경 안경을 안 안 껴도 끼셨겠어요.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저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그래요. 네. 빨리 태어난 조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제 드립 렌즈를 고려할 때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눈에 넣고 자는 렌즈가 과연 눈에 안전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막염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네. 우선 일반 하드 렌즈나 소프트 렌즈는 밤에 무조건 빼야 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반대로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게 드립 렌즈라서 밤에 끼는 렌즈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가 될까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드립 렌즈가 다른 일반 렌즈보다 산소 투과량이 좋기 때문에 그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안구 건조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이조차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렌즈를 다루거나 세척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당연히 각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드립 렌즈를 끼면 근시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또 나아가서 기존의 근시가 좋아지는 어떤 치료의 효과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정리를 잘 못해요. 정리를 잘못했네요, 네. 제가. 아닙니다. 드립 렌즈를 껴서 이 근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가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아쉽게도 근시 이미 시작된 단계에서는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드립 렌즈를 또 착용하면 근시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드립 렌즈를 착용하더라도 근시는 조금씩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립 렌즈 착용을 권유드리는 이유는 드립 렌즈가 시력을 교정해 줄 뿐 아니라 이 근시 진행하는 속도를 확실히 늦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성인들이 만약에 드립 렌즈를 착용하고 싶어요. 근데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뭐 근시 정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굉장히 예리하죠. 네. 드립 렌즈는 이제 성인 소아 모두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라식 수술하기 전까지 드립 렌즈를 착용했었고요. 어. 근데 이제 어른들 중에서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안경을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립 렌즈를 꽤 착용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충분한 수면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권유를 드리고요. 또 이제 수면 패턴이 들쑥날쑥하거나 밤에 잠을 많이 안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이제 하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각막이 유독 평평하거나 뾰족한 분들은 렌즈가 잘 피팅이라거나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드리지 않고 또 근시가 마이너스 5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이거나 난시가 마이너스 1.5디옵터 이상일 때는 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드립 렌즈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소한 몇 시간 밤에 끼고 자야 이게 낮 동안 시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또 성인이나 중고생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인들 평소에 그 수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낮에 한두 시간 이렇게 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제 드립 렌즈는 최소 네. 6시간이요. 이제 권장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적합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우리나라 워낙에 수능 공부 때문에 수면 시간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낮에 한두 시간 착용으로는 좀 불충분하고요.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교정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수면 시간의 제약도 있죠.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어린아이들은 착용이 좀 힘들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럼 그냥 좀 크고 나서 큰 후에 시력 교정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드림 렌즈 착용이 불편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드림 렌즈는 단순히 안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 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근시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른 편이라면 다른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시력 교정술을 시행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이 있는데요.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드림 렌즈를 오래 끼잖아요. 그러면 각막이 되게 얇아진대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력 교정술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는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질문을 부모님들께서 항상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일반적인 드림 렌즈는 각막 모양을 이렇게 눌러서 변형시켜서 눈이 덜 나빠지게 하고 또 시력도 잘 보이게 해주지만 이러한 효과는 영구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렌즈 착용을 한 달 정도 중단하게 되면 각막의 모양이 다시 원래 자기 모양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림 렌즈를 오래 꼈다고 해서 각막이 얇아져서 라식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단 드림 렌즈를 착용하고 이제 잠을 자게 될 때 꼭 바로 누워서 자야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잠버릇이 각양각색 아닙니까? 맞아요. 철원 씨는 엎어서 잔다고 그러고 맞아요. 예은 씨는 옆으로 네. 이렇게 잔다고 네. 하고 저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엎어졌다가 옆으로 잤다. 예. 근데 이게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서 자게 될 경우에 시력 교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드림 렌즈를 끼면서 우리가 눌러줘야 되는 부분이 딱 가운데 시력 중추인 각막의 정중앙 부위를 눌러주는 게 시력을 잘 나오게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습관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바른 자세로 누워 자는 게 가장 좋겠고 엎드려 자는 것만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자다 보면 눈을 뜨고 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그러는데. 네. 이게 눈동자도 계속 움직이고 맞아요. 이거는 영향 안 받아요? 눈을 뜨고 자는 분들은 그 각막이 노출되기 때문에 각막이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각막의 이제 상처 때문에 오히려 시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겐 드림 렌즈 착용이 보호작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네. 본인 얘기 아니죠? 뜨고 자는 거? 저의 얘기예요. 너무 예리하신데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걸 이렇게 남한테 좀 돌려서 얘기하는 네. 습성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재질이 드림 렌즈는 좀 딱딱한 하드 재질인데 반대로 좀 소프트한 재질도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좀 말랑말랑한 소프트 재질이 착용감도 좀 더 좋고 좀 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 최근에 나온 근시 진행 억제 소프트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는 밤에 착용하는 드림 렌즈랑 다르게 낮에 착용하는 일회용 소프트 렌즈로 하루 쓰고 그날 쓰고 나면 버려야 되는 렌즈인데요. 착용감이 편하기 때문에 이 딱딱한 드림 렌즈 착용이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렌즈는 각막을 실제로 누르는 드림 렌즈와는 다르게 렌즈 자체에 이 원 형태의 도수가 다른 부분에 분포되어 있어서 주변 망막에 맺히는 초점을 앞으로 당김으로써 근시 진행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소프트 렌즈라서 이게 장기간,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게 된다면 각막의 산소 투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드림 렌즈 외에도요, 근시 교정을 하는 안약 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치료 방법이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안약인데요. 네. 이 아트로핀이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기전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나온 연구에는 조절을 억제하거나 공막이라고 하는 우리 눈의 흰자 부분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공막이 성장한 것을 억제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트로핀이라는 안약은 시력을 교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를 같이 쓰면서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요.
희석된 아트로피는 보통 자기 전에 눈에 한 방울씩 점안을 하게 되고 통상적인 환자들에게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적은 농도는 0.05%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2년 이상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 근시 진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드림 렌즈는 아이들에게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사용하기 힘든데 만 이제 4세만 돼도 이 아트로피는 아이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상당히 좀 간편한 치료법이다 하는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약 치료의 단점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아트로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보이게 해주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안경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제 동공이 약간 확장되기 때문에 저만 초기에는 눈부심, 근거리에서 글자가 좀 덜 보이는 근거리 시력 저하를 호소하거나 초점이 좀 잘 안 잡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낮은 농도로 투여하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의 적응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적응을 잘해서 큰 불편감 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그 또 다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게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하는 게 리바운드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이펙트가 네네.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만큼 장기간 써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 안약을 중단할 때 이제 의사의 조언 없이 부모님 판단에 갑자기 끊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안 쓰는 것보다 더 확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바로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량 쓰고 끊을 때는 반드시 안과 전문의 상의하에 천천히 끊어주면 이런 리바운드 이펙트도 우리가 이제 억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그 심장이나 뭐 폐 질환 같이 선천적인 질환이 있는 아이에게도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안약이라는 게 눈에 넣는 거다 보니까 사실 환자의 또 상태에 따라서 뭐 눈이 시린 분들도 있고 또 따끔따끔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없앨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이 아트로핀 지금 현재 나온 제제가 pH 때문에 넣으면 약간 따끔거리거나 화끈하다고 호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이가 따끔거린다고 해서 부모님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 시 불편감을 줄이는 팁이라면 우선 아트로핀을 사용하기 전에 인공 눈물을 먼저 한 방울 넣어 주시면 인공 눈물이 이제 우리 눈을 코팅해 주기 때문에 불편감이 조금 감소할 수 있고 또 안약을 냉장 보관하기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감도 줄여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뭐 사용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잘 익숙해져서 크게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해야 될 시기,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지고 이게 또 고도근시로 진행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합병증 우려까지 소아 근시는 무엇보다 빠른 예방과 또 교정이 참 중요할 것도 같네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근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전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둘 다 근시가 있거나 부모 중 한 분이라도 고도 근시가 있으면 취약정 아동이라도 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과에 가셔서 미리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는 첫 번째, 적절한 조명 아래서 독서나 작업을 하고 두 번째로는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빈번한 휴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규칙 알려드릴게요. 네. 20, 20, 20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네. 20분마다 20피트 떨어져서 그러니까 6m 정도죠. 네. 20초 동안 바라보기. 이게 실제 도움이 되죠? 네, 이게 사실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0피트라는 단위가 나온 건데요. 네. 뭐 20-20-20, 20-20-20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20분마다 시선을 이제 화면에서 떨어뜨리고 20피트라고 하는 6m 정도의 멀리 떨어진 것을 한 20초가량 쳐다보는 것을 우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당연히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하루 30분 이하로 줄이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주 3회 이상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격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영향이 없더라도 요즘엔 폭발적으로 근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고도 근시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치과나 내시경 같은 검사는 꼬박꼬박 잘 챙기면서 눈 건강에는 뭔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과에 네. 들려서요. 내 눈 건강, 내가 스스로 챙기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파티마 병원 안과 박재 과장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